서울 고속터미널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버스 안. 한 외국인 아기의 울음소리가 출발과 동시에 정적을 깨뜨립니다. 금발의 여성이 급하게 아기를 달래보지만 울음소리는 더 커져만 갑니다. 쉿, 제발. 독일 억양이 섞인 영어가 들립니다.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녀와 남편은 힐끔힐끔 주변을 둘러보며 승객들의 반응을 살피는데 그들의 눈빛엔 왜 이런 공포가 서려 있는 걸까요? 토마스, 또 그날처럼 되면 어떡해? 여성이 속삭입니다.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무엇이 이 외국인 부부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걸까요? 버스 기사님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여성의 손이 떨립니다. 뒷자리에서 누군가 그녀의 의자를 툭툭 건드리고 한국어를 모르는 부부는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봅니다. 어떻게 단순히 아이가 우는 상황이 이토록 긴장된 순간이 된 걸까요? 일본에서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국 버스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과연 이 독일인 가족은 무사히 강릉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토마스 레프너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머무르고 있는 토마스 레프너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음악 프로듀서로 일하며 자유롭게 여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 한국은 제 인생에서 그저 지도 위의 한 점에 불과했죠. 하지만 지금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곳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음악을 만들었고 아내 소피아는 건축가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현대적인 친환경 건축으로 여러 상을 받으며 세계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 인맥을 구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음악 작업이니 원격으로 가능하고요. 우리의 직업 덕분에 파리에서 6개월, 바르셀로나에서 3개월, 이렇게 세계 곳곳을 옮겨다니며 살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 이번엔 어디로 갈까? 제가 묻고 나면 그녀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다음 목적지를 골랐습니다. 우리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삶을 완전히 뒤흔든 변화가 찾아왔어요. 우리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게 된 날, 저희 두 사람은 밤새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의 자유로운 생활 방식도 바뀌어야 할까? 고민하던 아내와 저는 출산을 위해 베를린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독일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니까 출산은 고향에서 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결정한 후 아내와 저는 아기 침대도 사고 아기 옷도 사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아가를 맞이할 준비를 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딸 엠마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여유가 좀 생기는 15개월이 지나자 다시 여행 욕구가 솟아올랐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세계를 더 보여주고 싶어. 소피아의 제안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둘이 아닌 셋이 함께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아기를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죠. 위생 수준, 치안, 의료 시스템,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에 적절한 환경. 이제는 새로운 목적지를 신중히 골라야 했습니다. 아시아는 어때? 일본이나 한국? 제가 제안했어요. 소피아는 아시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건축적으로는 흥미를 느끼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 볼 기회는 없었죠. 일본이 좋을 것 같아. 선진국이고 질서정연하다고 하잖아. 독일과 비슷한 점이 많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짐을 꾸려 일본 규슈 지방의 구마모토로 떠났습니다. 일본의 첫인상은 완벽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으며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여기 정말 좋다. 도착 첫날 소피아는 행복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가장 평화롭고 질서 있어 보였던 이 나라에서 우리 가족은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었어요. 정말 이게 이유였다고? 단지 아기의 울음소리 때문에?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사회의 또 다른 면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엄격한 규칙들, 그리고 생각보다 큰 생활의 불편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주택 계약이었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집주인들에게 거절당했고 겨우 계약했을 때는 일반적인 금액보다 훨씬 많은 보증금을 요구받았죠.
계약서는 모두 일본어였는데 번역본을 요청하자 돌아온 답은 단호했습니다. 일본에 살려면 일본어를 배워야죠. 어렵게 계약을 끝내고 나서도 은행 계좌 개설이 문제였어요. 독일에서는 1시간이면 끝날 일이 여기선 일주일이 걸렸어요. 서류 작성부터 인터뷰, 심사까지, 그리고 심지어 매일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했죠. 소피아, 이게 정말 21세기 선진국 맞아? 저는 종종 투덜거렸어요. 게다가 일본은 여전히 현금 중심 사회였어요. 식당이나 가게에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항상 동전 지갑을 가지고 다녀야 했죠. 심지어 ATM 수수료도 비싸서 돈을 뺄 때마다 추가 비용이 나갔어요. 우리는 유럽에서 소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환전도 자주 해야 했고 환전 수수료까지 부담이었죠. 모든 간편한 걸 좋아하는 독일 사람들이 여기에 온다면 아마 좌절할 거야.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행정적 불편함은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힘들었던 건 일본 사회에 폐를 끼치지 말라는 강한 압박감이었죠. 고요함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어서요. 일본 사회는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조용한 지하철, 정숙한 공공장소, 그리고 지나치게 신중한 사람들. 이 문화가 저희 가족에게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교토의 오래된 거리를 걷다 보면 조용히 해주세요. 사진 촬영 금지. 뛰지 마세요. 같은 안내문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한 번은 엠마가 작은 공원에서 신이 나서 웃으며 뛰어다녔는데 주변 어르신들의 표정이 굳어지며 조용히 해라 하셨어요. 이제 3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너무 움츠려드는 모습을 보니 따뜻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엠마가 즐겁게 웃으며 떠들면 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고 어느 날은 점원이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어요.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항상 죄책감을 느끼며 식사해야 했어요. 지하철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완전한 침묵이 요구되는 분위기였죠. 음악 프로듀서로 일하다 보니 종종 전화 통화를 해야 했죠. 결국 중요한 전화가 올 때마다 저는 매번 역 밖으로 나가서 통화해야 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면서 식은땀이 났던 기억이 나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엠마가 동네 마트에서 조금 시끄럽게 했는데 점원이 우리에게 아이가 있는 가정은 오전 시간대에만 방문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곳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일본 사회가 정숙하고 질서를 중시하는 곳이라는 걸 이해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있는 가족조차 민폐로 여겨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일본을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리진 않았어요.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저희 가족은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저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게 되죠. 일본에서 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속열차에서 쫓겨난 일이었죠. 가끔 오사카나 나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곤 했어요. 엠마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싶었고 짧은 여행이라면 큰 무리도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희 가족은 설레는 마음으로 신칸센에 올랐습니다. 엠마는 처음 타보는 고속열차가 신기한지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고 소피아도 일본의 정교한 철도 시스템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열차가 출발한 지 15분도 지나지 않아 엠마가 갑자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 하나로 불편한 존재가 된 가족. 처음에는 장난감으로 주의를 돌려보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고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씩 저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불평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돌려 짧게 한숨을 쉬거나 몸을 살짝 틀어 거리를 두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어요. 아기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좌석에 앉아있기 어려울 것 같아. 소피아와 저는 엠마를 데리고 통로로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민폐로 여긴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최대한 배려하려 했죠. 20분 정도 지나자 엠마가 겨우 진정됐습니다. 한숨을 돌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던 순간 열차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몇몇 승객분들이 아기 울음소리로 불편을 호소하셨습니다.
다음 정차역에서 하차해 주시겠어요? 형식적인 친절 뒤에 숨은 냉정함.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미 엠마는 울음을 그쳤는데 내려야 한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승무원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공손한 미소를 유지한 채 회사 규정상 어쩔 수 없다.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여지는 없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는 허용되지 않는 소음이었고 그것만으로도 하차 사유가 됐죠. 결국 저희는 계획에 없던 역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둥지둥 짐을 챙기고 역 플랫폼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음 기차는 3시간 후에나 도착할 예정이었죠.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금은 12,000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13만 원 정도 되나요? 단지 기차에서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긴 겁니다. 그날 여행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숙소로 돌아온 후 소피아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침대에 앉았어요. 아기가 울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대해야 했을까요? 일본 사회에서 저희 가족은 그저 폐를 끼치는 존재일 뿐이었을까요? 일본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이 사건 이후 저희는 일본에서의 생활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혹시 엠마가 울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했고 공공장소에 가는 것이 부담이 됐어요. 일본은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불평을 하지는 않지만 눈빛과 행동으로 불편함을 표현했죠. 그날 신칸센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많은 상황을 암시하는 듯했죠. 아무리 조심해도 저희는 이 사회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긴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일본에 온 지 고작 2달 만이었습니다. 새로운 선택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 저희는 다음 목적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홍콩과 타이베이가 가장 먼저 떠올랐지만 최근 변화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를 떠올렸죠.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도 가장 선진화된 도시국가였고 영어가 공용어라 언어 장벽이 크지 않았어요. 또한 의료 시스템이 뛰어나고 치안이 좋았기 때문에 가족이 지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로 바로 가기 전에 저희는 한국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소피아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어 공부까지 했을 정도였고 저도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일본과 가까운 한국도 문화적으로 비슷하지 않을까? 일본 기차에서처럼 아이가 울었을 때 쫓겨나면 어쩌지? 동방에이지국이라는데 일본보다 더 심하면 불편한 시선을 감당하며 힘들게 여행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며 대한항공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한국어가 들려오는 게 어색하면서도 신기했어요. 2달 동안 일본어만 듣다가 갑자기 다른 언어가 들리니 소피아도 신기해하며 귀를 기울였죠. 비행기가 이륙한 후 20분쯤 지났을까요? 엠마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보채는 정도였는데 귀가 먹먹해졌는지 갑자기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힘들구나, 우리 엠마. 한국은 금방 가니까 조금만. 저희 부부는 당황해서 번갈아가며 아이를 달래봤지만 엠마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순간 일본에서 기차를 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처럼 주위 사람들이 짜증 섞인 시선을 보내면 어쩌지.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피아와 저는 필사적으로 엠마를 달래며 애원했죠. 그때 몇 줄 뒤편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저희는 순간 긴장했어요. 혹시 항의를 하려는 걸까? 저희를 향해 다가오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뜻밖의 행동을 했어요. 아기를 달래겠다는 듯 손을 내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국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소피아는 저를 바라보며 어쩌면 좋겠냐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는 영어로도 몇 마디 하시며 괜찮다면 내가 안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하셨죠. 평소 같으면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았겠지만 너무 절박한 순간이었기에 저희는 조심스럽게 엠마를 할아버지께 안겨드렸어요. 예상치 못한 따뜻한 순간.
할아버지는 능숙한 손길로 엠마를 안아 흔들며 달래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한국어로 다정하게 말을 걸었고 엠마는 점점 울음을 멈추더니 할아버지 품에서 조용히 안겼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의 아내로 보이는 할머니가 다가와 괜찮으세요? 라고 영어로 물으며 자신도 아이를 안아보겠다고 했어요. 아마 남편이 오래 서 있으면 힘들까봐 도와주려는 것 같았죠. 저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작은 한지 부채를 꺼내 엠마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부채였는데 예쁜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다정하게 자장가를 불러주셨죠. 작은 목소리였지만 듣는 저희도 편안해질 정도로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곳에서는 아무도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탄 승객들은 저희를 흘낏 보긴 했지만 누구도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잠드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짓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전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작은 소음도 민폐로 여겨졌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이를 달래주는 모습이 당연하게 보였죠. 마침내 엠마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할머니는 저희에게 아이를 다시 안겨주었습니다. 저희는 연신 감사 인사를 했어요. 작은 선물이 남긴 여운. 비행기가 착륙하기 15분 전. 아까 저희를 도왔던 할아버지가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기대되는 순간. 비행기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친절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경험이 시작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한국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죠. 일본의 조용하고 차분한 공항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 빠르고 대화 소리도 더 자유롭게 들렸거든요. 소피아도 주위를 둘러보며 분위기를 살폈어요. 일본의 조용한 환경에 그새 익숙해져 있었는지 활발한 한국 공항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듯했죠.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있던 한국인 가족이 저희 쪽을 돌아봤어요. 그들의 아이가 엠마를 보더니 호기심 어린 눈으로 웃었고 엄마도 따라 미소 지었죠. 일본에서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친근한 반응이었어요. 입국 심사도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직원은 여권을 확인한 뒤 간단한 질문을 했고 제가 관광이라고 답하자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웰컴 투 코리아. 그 한마디가 어쩐지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죠. 짐을 찾아 출구로 나오는데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한 여성이 손을 흔들며 저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지였어요. 아내의 SNS 친구였죠. 실은 저희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민지가 먼저 연락해서 공항에 마중 나오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유일한 한국인이었죠. 민지는 유학 경험 덕분인지 영어가 유창했고 외국인과의 만남에도 익숙해 보였어요. 차를 타고 에어비앤비로 이동하는 동안 저희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특히 기차에서 쫓겨난 일을 말했을 때 민지는 놀랍다는 표정을 지으며 연신 고개를 저었어요. 소피아도 그때를 떠올리는 듯했죠. 일본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듯했어요. 민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예요. 비행기에서 만났던 한국인 부부 이야기를 하자 민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 문화예요. 정이라고 하죠. 서로 돕고 이해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소피아는 그 말을 곱씹는 듯 보였어요. 처음 듣는 개념이지만 비행기에서 경험한 일과 연결되는 듯했죠. 에어비앤비 체크인과 한국에서의 첫날. 민지 덕분에 에어비앤비 체크인은 수월했어요. 민지는 아이와 함께 지내도 불편함이 없을 만한 쾌적한 에어비앤비를 추천해 주었고 직접 체크인을 도와줬어요. 에어비앤비 방에 짐을 풀고 나자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어요. 비행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을 곱씹고 있는 것 같았죠. 한국인들은 다 이렇게 외국인에게 친절한가요? 소피아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저는 민지가 특별히 친절한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소피아의 표정을 보니 그녀도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듯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서울보다 강릉을 가보는 게 어떠세요? 강릉이라는 도시는 생소했어요.
소피아도 낯선 듯 휴대폰을 꺼내 강릉을 검색했죠. 민지는 강릉을 추천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서울은 언제든 다시 방문할 수 있지만 강릉은 바다와 전통 한옥이 공존하는 곳이라 서울과는 또 다른 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죠. 소피아는 여전히 고민하는 듯 했어요. 일본에서의 기차 경험이 떠오르는지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불안이 표정에 드러났어요. 하지만 민지는 확신에 찬 얼굴로 덧붙였어요. 한국의 고속버스는 정말 편해요. 비행기 1등석 같다고들 하죠. 소피아는 민지의 말을 듣고도 선뜻 결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강릉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희는 강릉행을 결정했고 민지는 다음 날 아침 저희를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한국에서의 첫 저녁 그리고 다시 찾아온 따뜻함. 저녁에는 에어비앤비 근처 식당에 갔어요. 종업원이 엠마를 보더니 바로 아이용 의자를 가져다 주고 작은 간식까지 내주었어요. 소피아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접시를 바라보며 이런 친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감동한 듯 보였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엠마가 약간 소란스러웠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옆 테이블의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죠. 소피아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 첫날 예상보다 훨씬 좋다. 사람들이 따뜻하고 엠마에게도 친절하다. 일본에서의 경험이 먼 기억처럼 느껴진다. 내일 강릉으로 가는 버스가 걱정되긴 하지만 어쩌면 괜찮을지도.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이 도시는 어쩌면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한국의 고속버스는 독일 버스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넓고 편안했습니다. 마치 비행기의 비즈니스석 같다고 할까요? 하지만 좌석이 아무리 편하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한데 말이죠. 출발과 거의 동시에 엠마가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일본에서 기차에서 내쫓긴 기억이 떠올라 불안해졌습니다. 걱정이 밀려왔죠. 엠마의 울음이 커질수록 저와 소피아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 순간 버스 기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안내 방송을 하셨습니다. 짧은 한국어였지만 무뚝뚝한 말투라 혹시 저희에게 조용히 하라는 뜻은 아닐까 긴장됐죠. 엠마도 방송 소리에 놀랐는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자리 승객이 손수건을 내밀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기가 낯설어서 그래요. 눈가에 주름이 깊은 할머니였는데 인자한 표정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런데 뒷좌석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드디어 불평이 시작되는 건가 싶었죠. 죄송하다는 말을 하려는데 돌아보니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통역해드릴까요? 또박또박한 영어였어요. 그녀는 방금 기사님이 한 방송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강릉까지 3시간 걸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기가 낯설어서 우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소피아도 눈가를 훔쳤고 엠마도 신기한지 여학생을 바라보며 울음을 멈췄습니다. 여학생의 이름은 지연이었고 영어를 좋아해서 공부 중이라고 했어요. 버스가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기사님과 지연이 가족에게 작은 간식을 건넸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버스 여행이 이렇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강릉으로 가는 내내 지연이는 한국의 명절과 가족 문화를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가 일본에서 겪었던 일을 들은 지연이는 한국에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라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승객 몇 분이 저희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한 할머니가 엠마의 볼을 살짝 만지며 말씀하셨고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번역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기 한국에서 좋은 꿈 꾸고 가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나라가 정말 좋아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릉에서의 따뜻한 경험을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저희 부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무엇보다 엠마의 변화를 보며 이곳에서 더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에어비앤비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던 중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소피야, 우리 그냥 한국에서 한동안 살아볼까? 엠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여기가 맞는 곳 같아.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그저 여행지라 생각했던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간은 일본에서 겪었던 긴장과 불안을 완전히 잊게 해주었고, 사람들의 따뜻한 태도 덕분에 가족 모두가 한결 편안해진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 지내면서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아이를 키우기에 훨씬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엠마가 조금 시끄럽게 해도 주변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는 대신 미소를 지어주었고, 때로는 먼저 말을 걸어오며 친근하게 대해주었어요. 놀라운 점은 한국의 아이 친화적인 공간들이었습니다. 쇼핑몰에는 키즈 카페가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었고, 지역 문화센터에서는 외국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었죠. 낯을 가리던 엠마도 점점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아졌습니다. 엠마가 이렇게 바뀌다니. 환경이 정말 중요한가 봐. 한국에서 처음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뛰어놀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희 부부는 다시 한번 결정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예상치 못한 기회들도 찾아왔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의 전통 건축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융합하는 방식에 매료되었고, 몇몇 건축 회사에서 단기 프로젝트를 제안받게 되었어요. 건축가로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저 역시 음악 프로듀서로서 한국의 음악 문화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알게 된 현지 뮤지션과의 협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저희의 삶은 단순한 여행에서 점점 더 현실적인 생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피크닉을 하던 중 엠마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어요. 저희는 당황했지만 주변에 있던 한국인 가족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한 어머니는 가방에서 소독약을 꺼내주었고, 다른 분은 엠마를 달래며 작은 간식을 건넸죠. 괜찮아요. 다들 이렇게 크는 거죠. 그 순간 이 나라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엠마가 울기만 해도 눈치를 봐야 했는데, 여기서는 아이를 함께 돌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한국에서 2달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음식, 문화, 사람들. 모든 것이 기대 이상이었어요. 곧 독일로 돌아가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국으로 올 예정입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엠마가 자라날 곳은 한국이 될 것 같아요. 일본과 한국 가까운 두 나라였지만 문화적으로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이의 울음을 눈치 주던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아이를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아내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한 건축가로서 한국의 정문화를 담은 공간을 설계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많은 한국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따뜻한 배려를 경험한 토마스와 소피아 부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낯선 땅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경험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토마스와 소피아에게 전하고 싶은 한국인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